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만나 격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16일 회동이 만남 직전 무산된 이후 양측의 신경전이 신구 권력 간 갈등으로까지 비춰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민 겁니다. 윤 당선인 측 역시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국민 통합이 대선 후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만큼 향후 만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기 정부의 5년 국정운영 방향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인수위 측은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했다는 입장이지만 인수위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에 편중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수위의 성공 여부 역시 국민 통합 메시지를 얼마나 잘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런 인수위 구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아이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현지 의료시설들이 상당수 파괴되면서 많은 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의료 인력을 파견한 고대 의료원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롭게 나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뀐 겁니까? 글쎄요. 바뀐 건 아니죠. 네. 김수민 평론가가 잠시 네. 나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평론가니까 이름에 두 글자가 같네요. 왜요? 김수민 평론가. 이름을 가지고 네. 지금. 예, 제가 뭐라고 응수를 해야 될지 난감한 이런 식으로 드립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밀고 가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져요. 네네. 김수민 평론가하고도 제가 또 방송 뭐 유튜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예. 그럼요. 서로 간이 다 잘 아시니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지난 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부분, 그 이후에 오늘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네. 빠른 시일 안에 만나 격의 없이 대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청와대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이 낸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이야기죠. 지당한 이야기죠. 네. 이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 것은 협력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네. 뭐 IMF 외환위기라는 특성이 있긴 했지만 YS와 DJ는 이틀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수위 기간 동안 6번이나 만났고 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도 9일 만에 만났고 네.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도 9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갈등을 이렇게 야기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신구 대결이라는 이야기 용어가 나올 필요가 없는 일이죠. 저는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마뜩치 않을 겁니다. 뭐지? 뭐 하는 거지? 선거 끝나서 통합 이야기하고 소통 이야기하고 협치 이야기하더니 무슨 이야기지?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네. 보도상에서도 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발언을 앞서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은 조건 없이 만나면 돼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수용이 될지 어떨지는 그 이후에 차차 논의를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만나면 돼요. 그냥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가운데 회동을 위해 조율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이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개별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 참모들에게 또 지시 내렸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수민 평론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괜찮다 이런 이미 그 메시지를 줬다. 네. 괜찮다? 예, 네. 괜찮으니까 다시 시도를 해서 네. 조만간에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갈등이 그러니까 그 회동이 불발된 것이 갈등 사안들이 불거지면서 불거진 건데. 특히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 문제를 두고 탁현민 비서관이 또 SNS에 글을 올려서 그럼 청와대 그냥 우리가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질책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이 이제 개별적으로 그 청와대 인사가 SNS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거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다라고 네. 하는 것을 전했고 실제로 그 문제 탁현민 비서관이 썼던 포스팅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산.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분위기를 좀 다잡으면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오라라고 하는 얘기고 한편으로는 또 부드러운 압박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격의 없이 대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네. 예, 우리는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문은 열려 있다. 당선인께서도 네. 얼른 오시라.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회동을 위해 조율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처음 회동하려고 그러다가 무산됐던 게 안건을 조정하는 게 실패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인사 문제나 이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을 혹시 당선인 측에서 이런 걸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뭔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된 뭔가를 내놓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 회동하려고 했던 게 결렬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일각에서는 뭐 한은 총재, 뭐 공기업, 공공기관 장애행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이 김경수 전 지사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사면을 거래하는 것처럼. 네네. 그리고 MB 사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또 저는 이제 김선민 평론가가 다른 방송하는 것도 봅니다. 네. 사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평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비슷해요. 뭐냐면 사과부터 있어야 된다. 사과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가 여하튼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감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그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자꾸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선고의 내용에 대해서 사면이 된다라는 것은 더 형을 살아야 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무리를 일으켰던 내용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왜 이른바 좀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연령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뭐 호흡기 질환도 있다고 하니까 힘들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제 단호하게 결정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안 해줘?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 진영의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 왜 풀어줘? 박준민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네. 5월 10일 날부터 임기 시작하니까 5월 11일 날 사면하면 되잖아요.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탁현민 의전 비서관도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서로 상호 존중하고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케이크 먹으면서 선거하느라 힘들었죠. 대통령께서도 뭐 임기 막바지까지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도 그렇고. 이러면 훈훈해지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논의가 나와야죠. 네. 안철수 위원장 성대모사는 별로 안 비슷했어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인과의 회동 그때까지 걸리는 시일에 비해서 지금 더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별 생각 없을 때 빨리 만나야 됩니다. 일단. 네, 네. 그리고 이 회동을 꼭 한 번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당시에 이명박 당선자하고는 2번 정도 네. 만났었고 가장 많이 만난 경우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 뭐 한 8번. 주례동이라고 할 정도로 만났죠. 네, 그렇게 그때 네. 물론 또 IMF 상황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네. 필요성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좀 여유를 두고 앞으로 더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얼른 만나서 좀 이렇게 비어 있을 때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이제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상황에서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질문도 하고 자문도 구하는 그런 쪽으로 빨리 갔었으면은 이번과 같은 회동 불발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갈등 사안이 될 만한 것은 추후에 만나서 또 풀어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들이 좀 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이 없을 때 만났어야 했는데.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손이 네가 먼저 가벼울 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서로 불편하게 뭔가 얘기가 오고 가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더 만나기가 어려워. 네.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데. 사면 문제도 좀 윤석열 당선자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 당선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당선자 신분으로서 현직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국민 통합의 그림을 만들어보자.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 여러 차례 교감을 했단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앞질러 나가지 않았나. 뭐 그게 선이라 할지라도 조금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참고로 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윤창중 대변인 아실 겁니다. 윤창중 네, 대변인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면 이런 건 남발해서 안 된다. 또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사면은 자연스럽게 하는 수순이다. 그런 공식은 없어요. 공식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지. 그렇다면 논의를 해야 될 일이지. 마치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안 해줘?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닌 거죠. 저도 사실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1997년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당선인이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이틀 만에 만났을 때 6개 합의사항을 만들었잖아요. 네. 5개 합의사항까지는 IMF 외환위기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내용이었고요. 6번째가 사면 문제에 대한 합의였어요. 그 문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고 김 당선자는 이를 지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김 당선자가 사면을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아니죠. 사면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대통령이 먼저 의향을 밝혀주고 동의를 얻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는 모양이 거꾸로 된 것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공공기관 인수 문제, 인사권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네네. 계속 좀 앞으로 갈등이 좀 잠복된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이 인사 문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묘하게 이제 역대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대선이 12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1, 2월에 이제 인사처라고 안 겹쳐졌어요. 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5년 전에는 또 5월 달이었고 이게 묘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각종 공기업 공공기관장이 인사가 한참 2, 3, 4월 달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절충의 묘라는 거는 어떤 지금 법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법만 따지고 놓고 보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맞죠.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라도 인사를 하게 될 일 있으면 그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공공기관장이 3월달, 4월달, 5월달 임기 1년이든 2년이든 새 정부와 그리고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네. 절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임기가 이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해서 3개월에 인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네. 이 현직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협의 조정하고 그것의 기준은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하도록 한다. 이번 기회에 만들자고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발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게 하나의 정치 문화로 돼 있고 미국은 4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의 시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런 게 하나 이제 문화로 200년 이상 되면서 정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상 대통령 직선제 개념이 본격화된 것은 87년 이후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걸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요. 네. 뭐 인사 네. 문제에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어쨌든 공공기관장은 대통령하고 정부, 정권 이쪽하고 코드를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네. 되지 않으면은 정부의 시책 이런 것들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기본으로 놓고 차라리 아까 미국 사례도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하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그래서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오는 이 모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항상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 쪽에서는 네, 그거를 허용을 맞아요. 또 못 해주겠고 네. 근데 여당이 되고 나면 또 그 제도가 탐이 나고 이러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제 정권 교체를 거듭해서 해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근데 좀 여야가 좀 합심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그렇다면 정권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을 너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임원은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국회에서 뭐 야당에서도 감사를 추천한다든지 예. 임원 일부를 추천한다든지 또 그 공공기관 내부의 직원들이 뭐 노동이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대표자가 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내부에서의 견제, 균형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춰주면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코드 인사의 양성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근본 중에 어떤 대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우리도 왜 우리를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악순환입니다. 네, 이제는 좀 예. 제도적으로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 예, 예. 그걸 좀 고민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단 지적을. 하나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공공기관장은 그렇게 하되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 네네. 이런 건 저는 네. 손대면 안 된다고 네. 봅니다. 예. 압력을 가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 임기대로 그대로 두고 해야 될 직분과 본분을 다하도록 그것을 보장하고 그것을 확보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죠. 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두고 서운함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성은 4명밖에 안 되고 우리 청년층은 1명도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인적 구성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조금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청년이 적게 들어간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의 인재풀 그리고 현재 한창 활동하고 경력을 쌓은 사람들 중에서 30대 40대가 드문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 풀 자체가 좁은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다만 인수위 측에서도 청년 쪽을 이제 실무자라든지 이쪽으로 기용을 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또 작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여성이 너무 적은 것은 이거는 좀 신경을 써서라도 더 안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4명인가요? 그 정도면 네, 어떻게 여성이 24명 될 수 중에 있는가. 4명이죠. 네, 네. 그거는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서호남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 많다고 하는데 예. 그쪽을 일부러 더 그쪽에다가 자리를 준 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의 풀이 협소해졌고 특히 이제 끼리끼리 인맥들이 형성돼 있는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인수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좀 한국 정치, 한국 사회 전체의 자화상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추가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너무 인수위의 면면에 주목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 교육 전문가가 네. 없다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결국에 인수위라는 특수기구가 아니라 지금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거든요. 네. 정당의 정책위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충분하게 차기 정부의 출범 그리고 정책 기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인수위만 쳐다볼 것이 아니다. 윤석열 당선자 본인 입으로도 당선 직후의 일성이 윤석열 정부가 아닌 국민의힘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당의 역할이 계속해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대체적으로는 김수민 평론가와 결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인수위부터 지나치게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사람 쓰기 어려워질 수 뭐 하나 있죠.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네. 뭐 서운함 잘못하면 서운함이 아니라 서운함으로 들려요. 거듭해서 강조를 네네. 하시죠? 서운함이 아니라 서운함으로 들린다니까요. 근데 저는 너무 그렇게 하면은 정치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인수위는 놔두자. 오케이, 알아서 하시오. 그거는 뭐 인수위원장도 있고 인수위원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은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지적 안 할 게 없어요. 서울대가 많고 또 MB 정부 출신들이 많고 50대고 뭐 청년 여성 없고 이런데 저는 이건 알아서 대신 이거 잘하자 이거예요. 그냥 인수위는 성과, 인수위의 역할이 뭐냐. 인수위원장이 겸손, 소통, 책임이야겠지 않습니까? 네. 더 중요한 건요. 네. 국정 철학 통합이죠. 인사 제대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 이 선별해야 되는데 저는 이 인사에서 이 인사는 뭘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내각의 인사는 남녀 그다음에 다양성 균형성이 좀 확보되는 거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얘기를 한 부분 때문에 이거 어디로 빨리 지금 시간은 좀 촉박한데 지금 선택지가 너무 좁아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 윤 당선인 측이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이 두 분은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세우자고요. 세 가지를 기준을 세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전하고 집무실을 비청와대로 가는데 우리가 집착하고 매몰돼야 될 거냐 아니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동안 청와대의 역사가 참 참담했습니다. 네네. 이승만 전 대통령 경부대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되고 이제 기와가 청색으로 이제 되면서 뭐 청와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블루하우스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은 흉탄에 쓰러졌고 뭐 역대 대통령 다 또 감방 가고 이게 이럴 일은 아닌 거죠. 내란죄 뭐 국정농단. 저는 세 가지입니다. 왜 옮기려고 그러냐.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첫 번째는 소통일 겁니다. 두 번째는 비용도 있습니다. 비용을 네네. 그럼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을 일이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뭐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게 안달복달하는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광화문에 본청사냐 그다음에 외교청사냐 용산의 국방부 청사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100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라 이거죠. 그래서 뭐 헬기장이 있느냐, 벙커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보완이 되느냐, 그리고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가 옮겼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걸 다 따져보면서 너무 시간에 쫓길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한 4월 중순까지라도 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말 그대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차원의 기준에서 최선일 것이다. 그런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겠죠. 네. 뭐 대체적인 논점은 다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네. 이제 또 다른 과정상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게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 중에 한 조각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면 그 과정과 절차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럼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 그냥 이렇게 조금 개방된 시설로 가는 그런 것이 청산인가? 그게 아니죠. 사실 국회라든지 정당 이쪽의 역할이 지금까지 청와대의 권력에 눌려서 축소되어 왔고 네. 이런 것들을 타개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면 이 집무실 이전도 국회하고 긴밀하게 상의하고 같이 결정하는 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을 제시해 주셨네요. 사실 또 그렇게 보면 개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저는 집무실이 여의도 국회 옆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국회 옆에 공간이면 특별히 높은 건물도 없거든요. 국회 앞부분의 공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회와도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국회와의 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국회 본관 바로 우리가 정문에서 들어갈 때 오른쪽 편에 공간이 좀 있어요. 네. 그 공간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 내에 넓은 국회 내에서 얼마든지 그 외국 내빈들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여의도 국회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제4만 이렇게 보도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제4만 국회로 이전 이렇게 보도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국회 본관 건물이 너무 커요. 네. 대통령 있는 거 그거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할 것 같고 네. 이게 쉬운 문제 아니고 벙커도 만들어야 되고 복잡해요.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문제는 일단 너무 시한에 촉박해가지고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우려가 커지는 측면이 여의도에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 공원 밑에 벙커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쯤 보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수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대위 체제로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 문제를 두고 그동안에 좀 뭐 갈등이 좀 있지 않았어요. 의원들 가운데서도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어제 이제 초재선 모임들을 연의하고 난 다음에 오늘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결론은 사퇴는 없다 이거였어요. 이 윤호중 위원장의 어떤 그 결정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부터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원내대표 정도를 지냈던 당의 핵심 인사가 선거 패배 이후에 남아있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 같이 사퇴를 하고 뭐 새롭게 비대위를 합의 추대를 하든지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정석이었던 건데 네. 그냥 남아있기로 한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렇게 비상시국에 새로 구성할 수 있는 그 비주류 세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당의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떤 당에서 선거에서 참패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주류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네네. 그동안에 당에 쓴소리를 했던 비주류 그룹에서 부상을 해가지고 뭐 차기 당권을 노린다거나 이런 이제 공식이 있었던 건데 민주당이 사실 좀 최근 수년간에 일색화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패배에 대해서도 누구 한쪽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이 다 책임을 나눠서 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도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 공동위원장직에 또 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대위가 또 순항을 하려면 누군가 이제 당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이거를 보장해주는 그런 네.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윤호중 원내대표가 나라도 남아서 이걸 좀 봐줘야겠다라고 하는 또 그런 취지도 한편으로는 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방선거가 없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한결 수월했을 텐데 네. 지금 지방선거가
뭐 사실상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마 어떤 대책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참 이게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제사를 도려내는 혁신을 안 하면 저는 결국 이 상태에서 더 큰 전진과 변화는 없다. 왜 윤호 중이어야 되지? 답이 없잖아요. 네. 답이 없어요. 당 내에서도. 그런데 반발 목소리에 대해서 일축하고 또 각오를 제시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거든요. 과연 그럴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참 아쉬운 거예요. 적어도 그래도 선거를 패배했고 원내대표는 당대표만큼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이재명 후보의 선거 국면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온몸을 불살라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기사를 들은 적이나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 물론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여하튼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세 가지가 먼저 갖춰져야 된다. 사과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지층 여러분. 그런 다음에 공감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적어도 지방선거까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혁신을 통해서 그 짧은 기간이라도 비대위원들과 함께 눈물을 머금고 우리 살을 다 도려내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뭐 이런 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대위원들 중에서 쓴소리를 그나마 하는 사람은 당 외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최입의 전 의원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짧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번 당에 대해서는 문의합니다. 아니 당신 뭐 바깥에서 들어와서 우리 당의 속사정을 얼마나 했겠냐. 두 번째 그냥 쓴소리다. 세 번째 우리는 안 바뀐다. 그냥 비대위 그냥 운영해라.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실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당 주류에 대한 좀 불신, 뭐 당 주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김수민 평론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불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결국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민주당은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방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혁신 공천을 해서 뭐 경기나 서울이나 의미는 좀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제기하는 쪽의 입장은 그랬던 것 같고 또 반대로 현실론을 선택한 쪽에서는 지금 만약에 그럼 윤호중 위원장이 물러나면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웁니까? 당이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려한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윤호중 위원장도 공식 입장문 낸 거 보니까 뭐 시스템 공천하겠다. 혁신 공천의 조화로 시스템 공천하고 혁신 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 풀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의 조화, 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또 수사적으로만 보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미 갈등의 불씨가 잠복해 있는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을 때 원래 당에서 선출을 하던 문화, 절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당원 직선이라든지 이 평당원들, 진성 당원들이 경선 때 이제 파워를 크게 발휘한 건데 사실 이제 이 진성 당원들의 성향이 좀 민주당 전체 지지층을 놓고 보더라도 좀 뚜렷한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이쪽 당원들에게 밉보이면은 뭐 공천을 받기 어렵다거나 그렇다면은 그대로 예전에 했던 공천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시스템 공천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혁신 공천 얘기가 나올 텐데 혁신 공천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이제 뭐 컷오프를 시킨다거나 예. 이 비대위라든지 지도부의 힘으로 컷오프 시키고 신인을 딱 꽂는다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론을 놓고 또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 이것이 이제 그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을 조화시키겠다는 말 속에 새로운 이제 갈등의 불씨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잖아요. 예. 2018년 지방선거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초고공행진이었어요. 예. 지금도 자기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예. 근데 대통령 지지율 덕분에 2018년 모두 다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높은 대통령 지지율 덕분에 당선의 덕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비상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직들을 대거 교체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면 그나마 이 위기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현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을 도외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선민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청년으로 싹가리 물갈이를 하면 좋겠어요. 여성으로 물갈이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네. 참 그러니까 쉽지 않- 상징적인 지역에 확실하게 거기에 시선이 쏠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선민 평론가한테 이걸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아까 최입의 비대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사에 반성문을 남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갔던 참모 역할을 했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비판을 집중 공세를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잠깐만 죄송한데 제가 네. 김수민 평론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일부러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최입의 전 의원은 반성문이라고 자기가 말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반성의 의미가 좀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그렇게 전달됐어요. 와전이 됐다. 예, 예. 반성문이라고 한 적은 없대요. 그렇게 반성의 뜻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가령 뭐 인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렇게 그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또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이 배를 타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최입의 그런 거 비대위원회.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배종찬 소장님한테 제가 전염이 돼가지고 최입이 배를 타고 조국의 강을 좋은 건너려고 말이었어요. 하는데 네. 밤섬쯤에서 예, 걸렸어요. 하중도 밤섬쯤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강 건널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가로막았어. 거죠. 이게 사실 이제 민주당의 위기를 더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좀 이렇게 쇄신을 하고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쉽지 않고 안에서 이 문제가 거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다시 드러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과거 정치에 비해서도 좀 아쉬운 게 과거 정치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배출해낸 그 계파가 당에서 힘을 크게 가지지만 당의 전환기에 있어서는 그 계파도 좀 분화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신주류들을 또 이끌어주는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너무 지나치게 주류 출신들이 좀 결속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고 또 당에서 금방 들어와서 좀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최입의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좀 배타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았네라고 하는 그런 것만 다시 각인시켜 줄 수 있다는 거를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정권 재창출했던 그런 선거를 바라보면 현직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했거든요. 근데 차별화를 못한 것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 리스크 때문에 근데 차별화를 막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당내에서.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차별화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당선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배종찬 시장 어떻게 보세요? 2017년 대선 이후에 국회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은 왜 패배를 했냐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직자들을 만나보니까 전부 다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제가 이제 세미나에서 이제 토론자로 가서 다 내려야 된다. 그때 했던 네 글자가 깊반 널책이거든요.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 아니 왜냐면 이건 웃기려고 네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안 웃었어요. 네. 안 웃었습니다. 그래야 여론과 국민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김수민 평론가께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 지금 역할론이 솔솔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 자체가 굉장히 열세에 처해져 있는데 네. 후보의 파워로 끌어올려 가지고 석패를 한 거라면은 네. 계속 달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이연속 집권의 법칙이라는 것이 깨졌고 예. 어쨌든 당 전체 문재인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적잖은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꾸로 이제 좀 아깝게 떨어진 걸 보면서 국민들 상당수에서 저 사람이 좀 열심히 했는데 또 아깝게 떨어졌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네. 후보 연설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게 그 승복 연설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재명 네. 후보를 다시 본 국민들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근데 다시 그거를 이제 좀 숙고를 하고 자숙도 하고 성찰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일선에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그 낙선 직후에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던 그 모습이 사라질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배종찬 소장 혹시 다른 거 더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저는- 민주당 의원 원내대표 이재명 상임 고문 이야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오늘 그러면 저는
일단 비대위는 아니다. 네. 지금 이미 또 비대위원장도 공동 비대위원장도 있고 지방선거 출마 아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8월 전당대회는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이나 당의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건 당의 체질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그래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지지층들이 그래도 견인될 수 있는 그런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네. 나선다면 가장 빠르게 나서는 거는 8월 전당대회일 수 있다. 그때 당대표로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뭐 민주당도 지금 혼란한 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청취자 2005님께서요. 세 분 솔직하게 토론하시는 모습 다 멋져요. 토론하고 질문하면서 더 나은 의견도 나오고 좋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런 토론을 김승인 평론가가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특별히 뒤따라갔습니다. 이름에 수가 들어가잖아요. 수. 거기 뒤에다가 네. 배종찬 소장이 이런 말 덧붙일 땐 끝내야 돼요. 네. 네, 오늘 뉴스와 외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가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의료시설 상당수가 파괴돼서 많은 난민들이 지금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의료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최초로 고대 의료원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의료 지원단을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려대 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장 박건우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상황이 긴박하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 봉사단을 보내기로 한 결정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와달라는 폴란드 한인의 요청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의료원이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소 난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결정을 좀 빨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가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저희는 예. 우크라이나에 가는 거 아닙니다. 접경 지역에. 네. 폴란드에 갑니다. 폴란드예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폴란드에 지금 난민이 지금 300만 명 정도 난민이 발생했는데 절반 정도는 폴란드로 지금 피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폴란드 한인회 요청 사항 중에 예. 다른 폴란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그 지역에 친척들이 많으시대요. 네. 그런데 고려인들은 네. 친척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네네. 거기가 삶의 터전의 마지막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고려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폴란드로 넘어온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폴란드 한인회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의료적인 여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상황이 돼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고려인 분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영구 귀국 자격을 부여받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들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외교적인 차원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접했어요. 네. 그래서 고려인 분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봉사단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내일 선발대가 출발을 해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한인회 분들과 이제 현지 미팅을 갖고 저희들이 전개할 구체적인 장소를 물색할 예정입니다. 그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역 그 폴란드 바르샤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난민들이 넘어오시더라도 예. 그 접경 지역에 계신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다 그 기찻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네네. 열차를 타고 안쪽으로 더 들어오십니다, 다들. 예, 그래서 각 역마다 지금 난민 캠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폴란드 바르샤바 근처에 난민 캠프, 중앙역 근처에 난민 캠프를 맡아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단 규모는 얼마나 되고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4명의 선발진이 가고 10명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 네. 그 현지 사정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규모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뭐 아이티나 스리랑카 같이 그 재난 지역에 국제 구호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나가서 한 2주 정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현지 상황을 전해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현지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발대가 가서 이제 선발대 입장에서 의료적인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를 저희한테 계속 넘겨주면 저희들이 준비해갖고 투입이 되는 거죠. 근데 현지 난민들이 좀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얘기를 듣고 계세요? 일단은 빨리 오신 분은 벌써 이제 거의 한 달째 돼가고 계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거기 있는 한인분들이 많이들 이제 난민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계시지만 이제 그 한계가 좀 벗어나서 아마도 이제 텐트나 이런 생활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병이 있으셨던 분들이 더 심해지고 특히나 어린이에 대해서 지금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로 타겟이고요. 네. 아마 이제 뭐 전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마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치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거기서 머물면서 의료봉사를 하실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현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현지의 요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만 구호단체가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금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내 다른 의료기관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베이스 캠프를 좀 설치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먼저 나가서 현지의 사정을 정확한 정보를 여러 곳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럼 고려대 의료원에서 먼저 가셔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면 국내 다른 의료기관들도 그 주변이나 이런 곳으로 더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뭐 지역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되면 저희들 그 인원만 갖고서는 이제 병원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국제의료단체 사마리탄 펄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과 이제 협력 관계를 맺어서 활동을 할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폴란드 현지에서 우리나라 적십자사도 거기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협력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지금 고려대 의료원만 나가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당연히 고생은 하시겠지만 오히려 국내 단체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말씀도 해주셨지만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의료 봉사단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거 나간다고 했을 때 좀 오해를 받았어요. 무슨 우크라이나 군병원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계셔서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로 넘어온 난민들 특히나 고려인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려는데 러시아하고의 외교 문제 뭐 이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좀 듣기도 해서 이런 지나친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나가신다는 소식 들리자마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좀 최초에는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참 벌써부터 참 그런 얘기는 나온다니까 좀 다 힘이 풀리실 것 같기도 한데 좀 그 이번 기회에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이렇게 또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는 타겟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네. 그런 오해는 이제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일단 가서 이제 보고 상황하고 이제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력 관계 안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봉사단이 나가시게 되면요. 현재 한인단체가 같이 이제 결합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네. 봉사단도 나름대로 비용도 필요할 거고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료원 차원에서 다 그걸 부담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고려대학교 교우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교우회에서요? 또 나간다고 하니까 많은 자금도 좀 모아주시고 또 여러 물품도 지금 미리 구입해서 좀 집어넣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폴란드 한인 회장님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시는데 저희 고려대학교 안에서 한번 미팅이 있어서 그때 또 구체적인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의료봉사 나간다고 이렇게 뭐 의료원 내에서 의논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저희들도 많이 걱정했죠. 사실은 많이 지쳐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30명이 넘게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해본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냥 재미삼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경험자 중심으로 이번엔 나갔고요. 예. 그렇지만 여기 남아 계신 분들도 이제 혹시나 더 상황이 필요하면은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또 이진이 나갈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제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지에 봉사단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떠날 네네. 봉사단한테 한 말씀 해주셔도 좋고요. 아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민들께 혹시 한 말씀 하실 부분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뭐 여기 코로나 때문에 바쁜 거 다 알고서 그래서 좀 마음의 부담이 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은 우리가 잘 감당할 테니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난민 섬기고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께 혹시 말씀하실 건 없으시고요? 잘 지켜봐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919님께서 전쟁의 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특히 고려인들에게는 절실하게 고마운 의료봉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4251님께서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면 더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의료원 사회공헌사업본부장 박건우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영동과 충청권 내륙, 전북과 경상권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중부 내륙에는 비나 눈이 강하게 내리면서 기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설이 집중되겠습니다. 차량 이용 시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